어려워요. 자식 입장에서 정말 잘해드리고 싶고 잘 돌봐드리고 싶지만 내가 의료인이 아닌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될지 그 방법이 참 막막하게 생각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졸중 재활과 돌봄에 대한 궁금증들을 좀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들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걷기, 씻기, 화장실 가기, 일상생활이 곤란해요. 이럴 때는요. 일상생활 장애라고 한대요. 보행 능력 향상과 일상생활 동작 재활, 스스로 하기 연습, 단 안전에 주의하라라고 요점 정리가 돼 있네요, 교수님. 이 교수님. 네, 뇌졸중의 경우에는 주된 증상이 편마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하지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보행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에서는 신경 발달 재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재활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다시 익히는 훈련이 되게 되는데요. 가정에서는 특별하게 운동법이 있다기보다는 보행에 도움이 되는 난간을 설치하거나 난간 설치가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주변의 동선을 파악해서 주변의 곳곳에 기대서 붙잡아서 보행할 수 있는 가구들을 배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상지의 경우에 마비로 인해서 일상생활 동작이 불편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이 경우에 병원에서는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반복하게 됩니다. 안 되는 동작을 열심히 숙달해서 반복 연습하는 거죠. 집에서는 그런 훈련을 반복해서 훈련할 수도 있지만 환자가 옆에서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도움을 옆에서 주기보다는 환자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연습할 수 있는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용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도와주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켜보되 안전한 선에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뇌졸중 어떤 증상이 있고 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두 번째 살펴볼게요. 먹기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될까요? 삼킴 장애라고 하는데요. 삼킴 검사 후 삼키기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천천히 음식물을 넣어주기, 턱을 당겨서 삼키기 연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삼킴 장애가 초기에는 한 반 정도에서 절반가량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 환자들의 80%는 저절로 좋아지는데요. 초기에 음식물이 사례가 들린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걸 그냥 놔두면 음식물이 기도로 해서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렴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경우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가정에 가셨을 때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차트에서 보셨듯이 이걸 이제 음식물을 우리가 배고플 때 먹는 것처럼 막 먹기 시작하면 걸리기도 하고 이게 사례가 잘 들리고요. 특히 물처럼 잘 넘어가는 이런 음식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이라든지 맥주라든지 꿀꿀꿀 이렇게 먹게 되면 고개를 쳐들고 먹게 되면 잘 넘어가요. 숨쉬기도 편하고 기도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례가 잘 들립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먹은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꿀꺽 이렇게 하셔야 위험 요소가 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증상 없이 또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는 연화조형 검사라고 하는 그런 투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물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근데 사람 마음이 식구들이 아프면 특히나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뭐라도 하나 몸에 좋은 거 더 드시게끔 잡수시게끔 하고 싶은데 무턱대고 드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삼킴 검사라는 게 있는 걸 오늘 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 어눌한 증상인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언어장애, 실어증과 구음장애 구별해서 치료한다. 단문으로 또박또박, 반응 시간은 충분히, 가족 의사 묻기, 가족사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 이런 방법이 필요하군요, 교수님. 네, 뇌졸중의 경우에 10명 중에 2명에서 4명 정도는 언어장애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언어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로는 뇌의 언어 중추가 문제가 돼서 말을 듣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문제가 생기는 실어증과 발음과 발성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구음장애로 나누게 됩니다. 다양한 언어 검사 방법을 통해서 환자의 언어 장애가 어느 종류인지, 어느 정도 심한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언어 치료사들이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언어 장애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말 배울 때 엄마는 수다쟁이가 되라.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맞아요. 끊임없이 아프신 분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말을 하는 거니까 가정에서도 충분히 훈련이 연습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본적인데요. 또 가정이 아주 좋은 환경이 좋습니다. 일단 조용하고 친숙한 환경이죠. 근데 간혹은 그 실어증 그 타입에 따라 가지고 이해도 잘 되고 뭐 인지 기능도 좋은데 표현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무슨 말하는지 다 알아듣기 때문에 옆에서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애기처럼 대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네. 성인으로 또 대우해줘서 이제 그 여유를 갖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짧은 문장 갖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저 1번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목소리와 크기로 너무 빠르거나 너무 크게 해도 자극이 돼서 안 좋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기를 했다가 반응이 안 오니까 또 자꾸만 자기 얘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을 갖고 환자분이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익숙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가족 얘기라든지 이분이 취미 활동 이런 걸 해야지 왔다 갔다 얘기가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은 가족분들도 치료에 도움 되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